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역사 문화 마지막 강의입니다. 성곽 이야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곽 개념부터 보고, 그 다음에 성곽의 역사 보고, 그 다음에 성곽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곽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 성곽의 꽃이라고 불리는 곳이 수원 하성입니다. 그 다음에 도성, 수도를 지키는 대표적인 게 서울 성곽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산성입니다. 그래서 산성의 대표로 남한산성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곽 개념을 보면 성곽은 방어시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한 시설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성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하고 각하고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그곳을 한 겹으로만 지키지 않고 다시 주변을 다시 이렇게 해갖고 겹겹으로 방어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성이라고 하고 밖에 있는 건 곽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성 이렇게 부르는 곳보다는 성곽이라고 부르는 곳이 훨씬 규모가 좀 큰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수도를 지키는 이제 방어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 겹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엔 제일 안쪽에 궁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시의 핵심 시설들을 둘러싸는 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외성 또는 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이 핵심 시설을 쌓고 있고, 밖으로 도시 전체를 이렇게 쌓는 나성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어떤 곳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여기 더 붙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규모로 되게 쌓는 곳이 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만리장성, 천리장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시대 때 천리장성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성이라는 거가 이렇게 해서 그 밀폐되게 되지만, 워낙 만리, 천리 이렇게 그 긴 곳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양쪽이 떨어져 있어도 밀폐형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경선 같이 나라를 지키는 성들이 많지요. 그래서 장성이 있고, 도성은 수도를 지키는 성이 되겠고, 읍성은 우리 지난번에 봤던 고을의 중심지를 지키는 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성은 궁궐을 둘러싼 그런 성이 되겠습니다. 그 말고 아주 많은 뭐 그런 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한 곳에 따라서 산성은 산에 있는 성입니다. 평지성은 평지에 쌓은 성이죠. 근데 요 두 가지를 이제 합친 곳을 우리가 이제 평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임진왜란 때 지금 동래부가 이제 여기 밖에 이렇게 막 있는 왜군들한테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라, 이쪽에 보면 막 그 왜군들이 막 이렇게 무너져서 들어오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성이 이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성이 쌓여 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평지 성격인데, 이렇게 성 안에 산이 있어서 평지성하고 산성하고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중후기에 읍성들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곳을 평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거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산성은 크게 두 형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태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라는 건 태를 두른다 하는 태고, 매는 산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산의 윗부분에 이렇게 태를 두른 것처럼 쭉 둘러서 성을 쌓으면 그게 태매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하늘에서 본 항공사진, 항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성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태매형으로 된 산성입니다. 이런 산성은 굉장히 수비하기 좋습니다. 산을 그냥 올라오기도 힘든데 거기 이렇게 성곽까지 쌓아놨으니까 밑에서 올라오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여기 갇히는 겁니다. 쳐들어온 사람들이 둘러싸고서 계속 두면 산 위라는 데가 물을 얻기도 어렵고 거기서 무슨 농사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크지 않은 이렇게 소형으로 쌓는, 그러니까 초반부에 성이 만들어질 때 초반부에 되게 많이 쌓았던 성 형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면 대개 이제 포곡형이라고 해서 계곡을 안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런 성곽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산에 있지만 여기 보면 여기가 계곡이죠. 그 계곡을 이렇게 둘러싸서 껴안고 있는 이런 성들은 가운데 이렇게 계곡이 있으니 거기 물도 흐를 거고 농사지을 땅도 있을 거고 비교적 넓으니까 장기간 이 안에서 이제 항쟁하고 이렇게 하기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곳이나 이런 데는 저기 그쪽을 넘어가지고서는 함락시키기도 좋겠죠. 그래서 이 태매형과 포곡형은 장점과 단점, 이거를 이제 같이 가지는, 서로 간에 한쪽의 장점이면 한쪽의 단점인 이런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후기로 가면 여기는 지금 남한산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계곡을 끼는 굉장히 큰 규모로 포곡형 그런 산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재료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목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다루기가 쉬운 건 나무겠죠. 그러니까 여기 청동기 시대 검단리 유적을 복원한 그림인데요. 여기 마을을 만들어 놓고 주변을 지금 나무로 쭉 쌓았죠. 이런 걸 목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목책을 했지만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튼튼하죠. 만들기도 쉽지만,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이것들은 좀 보조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 보듯이 이렇게 야외에 군형을 만들 때 임시로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뾰족뾰족한 다양한 모습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나오는 뭐 석성이나 이런 전축성이나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후로 이제 목책 이후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곽을 쌓을 때 재료로 많이 쓰는 거는 흙으로 일단 많이 합니다. 흙은 사방에 대부분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흙을 가지고서 좀 멀리 굉장히 큰 규모로 쌓을 땐 흙이 좋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곳은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동네에 있는 둔덕처럼 보이지만 이거가 백제시대 때 이제 토성, 우리나라에는 흙으로 된 토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백제시대 때 쌓아졌던 풍납토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이쪽에 이렇게 한강이 있고 여기 이렇게 지금 쌓아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세월이 한 2000년 지나니까 이렇게 좀 낮아지기도 하고 이쪽이 좀 땅이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보이지만 한 17m에서 8m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높이로 만들어졌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성을
이제 많이 쌓게 되는데, 백제시대의 요 풍납토성하고 이제 쌍을 이루는 거가 지금 올림픽 공원이죠. 거기 여기 지금 있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게 그 토성이고, 아까 우리 봤던 이 목책이 보조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형태의 토성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건 우리나라에선 석성, 좋은 돌이 많기 때문에 돌로 만든 성이죠. 여기 우리 보는 이런 성들이 이제 전형적인 석성이고, 앞에 목책은 이런 식으로 보조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 중국에 주로 많은 거가 이 전축성입니다. 전은 벽돌이거든요. 흙을 구워 만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벽돌로 쌓은 만리장성입니다. 그래서 전축성은 벽돌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 같은데 일부 이제 축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성각 개념을 받고, 그 다음에 성각의 역사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각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헌상으로 보면 처음으로 이제 어떤 성각 해서 나오는 거가 왕검성 해서 고조선의 왕검성, 기원전 2세기에 기록상 나옵니다. 분명히 이전에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 문헌상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가 이 사기 조선전에 나오는 왕검성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평양성이라고도 불러서, 이때 이제 고조선이 멸망할 때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걸 우리나라에서 기록이 없으니까 중국 기록에서도 우리하고 이제 접촉할 때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에 아까 우리 봤던 목책이라든지 이런 건 훨씬 전에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근데 본격적인 성각은 이제 국가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 국가가 지키기 위한 시설로 만든 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궁궐을 중심으로 처음에 만들어지죠. 초기 국가 이런 데는 거대한 영토 개념이 아직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좀 고대 국가로 성장하고 나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한 도성,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그 전체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한 성으로 여러 군데 이제 성들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통치자가 있는 수도를 지키는 성 중심으로 발달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같은 경우도 여기는 아직 고대 국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왕검성이라는 데가 그 중심지로 우리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곳이었겠죠. 거기에 아마 성을 큰 걸 쌓아놨던 거가 이제 무너지고 고조선이 멸망했다 라는 걸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앞에 거는 기록이니까 그거는 삼국시대부터 한 2세기 요때 돼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수도 저쪽 압록강 근방의 국내성이나 위남성 같은 경우 이런 데가 이제 2세기 무렵 시작되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봤던 우리 위례성,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 이런 데가 대개 그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중심지, 고대 국가를 가면 이제 서울, 수도를 지키기 위한 이 성들은 특징이 굉장히 오랫동안 성벽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게 굉장히 높은 성벽으로 규모로 승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성곽, 특히 그 중국이나 이쪽하고 많이 전쟁을 치렀던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특징이 뭐냐 하면 평지성하고 산성이 세트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전형적인데, 국내성이 평지성이고 안악궁성이 평지성이면 평소에 생활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산성이 위나암성이나 대성산성처럼 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그 산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뭐 고구려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이제 그 팽창하는 그 정복 전쟁도 나가고 하지만 대개 중국하고 대결하면서 침략을 받는 그 경우가 많은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후에는 더욱 그 경향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신대왕 때 기록인데 신대왕 8년에 한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왕이 신하들한테 우리 싸울까 지킬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중론이 쟤들이 수가 많다고 믿고 우리를 업신여겼는데 우리가 만일 안 싸우면 겁 많다고 그러면서 자꾸 쳐들어올 거다. 우리나라는 산도 험하고 길도 좁고 우리가 길을 잘 아니까 우리가 군사를 내서 공격하는 게 좋겠다.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중론이었던 거죠. 고구려는 굉장히 이 전투력이 뛰어나고 기병부대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유명한 재상인 명림답부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쟤네들은 천리를 원종한 그런 그 군대다. 우리가 보통 100만 대군이라고 할지라도 싸우는 군사는 얼마 원래 안 됩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대부분은 양식 지고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지고 오고 솥단지 들고 오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운반부대라는 거죠. 그거는 원정군한테 요즘도 힘든데 그 싸우는 군대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보급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쳐들어오면 걔들은 원정군이고 멀리 온 거죠. 그래서 양식도 운반해서 오는데 그게 굉장히 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지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양식이 없으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연못을 깊이 산성에다가 파고 그리고 성들을 높이 하고서 들을 비워서 평소에 우리 생활하던 평지성 그 들은 비운다는 거죠. 산성으로 들고 들어갈 만큼의 양식만 갖고 들어가고 그리고 산성 안에는 연못을 깊이 파가지고서 그러고 있으면서 그 평지성에 있던 우물에는 독을 풀어버리고 남은 곡식은 전부 불질러 버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청야전술이라고 합니다. 들을 비우는 거죠. 깨끗이. 그렇게 되면 걔들이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싸워서가 아니고 굶주려서 철수해서 돌아갈 거니까 그때 우리가 아주 그 가벼운 군대로서 육박해서 추격을 해가면 뜻을 이룰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이기지 못하고 굶주려서 철군을 할 때 수천 명의 기병, 그 고구려의 유명한 기병이죠. 그 기병들이 뒤를 쫓아서 들판에서 싸워서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한나라가 이후 자주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평지성에서 생활하다가 그 원정 오는 군대가 있으면은 여차하면 산성에 들어가서 문 닫고서 청해전술로 버티면 그 군대가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평지성 뒤에 반드시 산성을 하나씩, 우리나라는 산이 원래 많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압록강이 흘러가는데 그리고 여기 통구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강사에 지금 국내성이 평지에 생활하던 성이 있는 거죠. 그럼 저 뒤쪽으로 산에 지금 위나암산성, 환도산성이라 그러죠. 그게 세트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글로 갈 수 있게. 이거는 이제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대동강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안악궁이 평지성이 있는데 뒤쪽으로 큰 규모로
산성인 대성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압궁이 밑에 평지성으로 있으면 뒤에 이렇게 큰 규모의 대성산성이 있는 시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백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고구려처럼 딱 1대1로 평지성, 산성 이 체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반월성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갖고 성이 물이 우리 지난번 수도 입지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강이라 그랬습니다. 운송을 위해서 금강이 있고 이렇게 백마강이 흘러 들어가는 요 사이에 이렇게 반월성을 쌓고서 평지성이 있는데 그 안에 다시 이렇게 산성이 있다든가 주변에 다시 이렇게 산성이 있다든가 해가지고서 여차하면 그 산성에서 항쟁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산성이 평지성에 붙어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지성, 산성 그런 체제가 운영이 됐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여기 사비성에 여기 보면 여러 개의 이렇게 산성들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는 주로 돌과 흙을 이용하고 주로 돌을 많이 쓰는데 백제는 아까 봤듯이 흙으로 만든 토성도 있고 목책도 있고 또 석성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성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나성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나성은 수도 전체를 둘러싸는 그런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장안성 같은 경우가 중국식 제도를 좀 수용하고 해서 평산성을 이제 시도해 봅니다. 시도해 보면서 이 전체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그런 나성도 건설을 해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이쪽에 안압궁이 있고 대성산성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그 같은 평양 안에서 옮기게 됩니다. 그 중심지를 이렇게 돼서 이쪽은 이렇게 대동강하고 이제 보통강하고 사이에 요렇게 해가지고서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이렇게 평양성 이걸 만들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이 장안성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듯이 요렇게 성이 전체 둘러싼 요 성이 이제 외성으로 나성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내성이 있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내성이 있고 안에 궁성이 따로 이제 내성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궁성과 내성과 외성 이렇게 3중으로 돼 있는, 그러면서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이제 나성이 건설되죠. 이럴 경우에 나성은 전체를 돌로 쌓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 나성은 대개 흙으로 많이 쌓고 중요한 부분만 이제 돌을 사용해서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월성은 궁성입니다. 궁궐을 둘러싼 성인데 신라에는 도성이 없습니다. 수도를 둘러싸는 성이 없이 궁성과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산성으로 돼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신라의 경조를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성이 이렇게 일부 보이게 되는데 여기 건물도 보이고 하는 여기가 궁성인 월성입니다. 경주 남산 아래에 있는 그 월성이죠. 그런데 그 월성 옆으로 여기 이렇게 안압지도 있고 여기 황룡사도 있고 이쪽에 이렇게 큰 우리 지난번에 봤던 능도 있고 이렇게 큰 여러 가지 규모가 여기 보듯이 이렇게 여기 월성 중심으로 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딱딱딱딱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요 궁성하고 월성이랑 궁성하고 주변에 여기 명알산성이라든지 여기 남산성이라든지 여기 산성 같은 식으로 전부 다 산성이 둘러싸고 있지만 이 수도를 둘러싸는 그런 도성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요 경주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여기 경주가 있으면 그 경주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빽 둘러싸 갖고 자연적으로 거기 있는 산성들 이것들이 감싸주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그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흘러 갖고 그 물이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지형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도성은 없고 수도를 둘러싸는 성은 없이 궁궐을 둘러싸는 궁성과 그 다음에 주변의 산성들 요 체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라까지 특징을 봤는데 점점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산성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 그 단계까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이렇게 지키고 대개 전쟁도 그쪽을 탈환하고 뭐 이런 쪽으로 공격하고 빼앗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고대국가 체제로 가면 영토관념이 명확해지죠. 그래서 딱 어디가 우리의 영토 해갖고 되면 그 요소 요충지들을 전부 지켜야 하는 거죠. 이제 수도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지에 있는 산에 아주 큰 그런 산성들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양에 있는 온달성 같은 경우인데, 여기 그냥 올라가기도 힘들게 생겼는데 10m, 20m가 넘는 거대한 이런 산성들, 이 돌로 만든 산성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 갖고 공격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가 되면 주 공격 대상, 또 지켜야 할 곳은 어디냐 하면 성문이 되는 겁니다. 딴 곳은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당시에는 성곽을 공격할 때도 성문을 공격하는 무기들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발석차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큰 돌이나 때로는 돌에다 지푸라기를 쌓아서 불을 붙여갖고 뒤로 당겨서 탁 발사를 하면 날아가서 이렇게 부서지거나 불이 붙거나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발석차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는 이거는 충차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뾰족한 이쪽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죠. 앞뒤 그래서 잡아당겨서 성문을 막 쾅쾅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 이런 그 무기라든가, 아니면 성벽, 성문 바로 옆에 있는 성벽을 기어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 같이 생긴 녀석들이죠. 이렇게 사다리를 놓거나 이런 거는 이게 좀 시기가 뒤에 돼야 나오지만, 이게 약간 집처럼 돼서 밑에서 성을 파고 들어가, 땅 밑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사다리로 쓸 수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무기들이 주로 성문을 공격하는 그런 용도로 발달하는 것도, 성이 워낙 대형화하고 산성이기 때문에 일반 성벽 옆에 있는 데로 올라가긴 불가능해서 성문 중심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 시절을 쭉 겪으면서 이제 신라가 통일하고 조금 과정을 거치지만, 고려시대 되면 이제 그 도성을 그 삼중으로 그 쌓는 개성이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성은 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황성이라고 우리 부르는 성이 있고, 그리고 전체를 둘러싸는,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이렇게 나성, 외성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성은 이제 조선 초기에 완성됐기 때문에 고려시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성과 황성과 외성, 이게 삼중으로 된 개성이 건설이 되게 됐고,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됐죠. 그 강화도 안에도 이 개성하고 유사한 형태로
여기 이렇게 보면 궁궐이 있고 주변을 둘러싼 성과 다시 전체를 둘러싸는 외성, 내성과 외성을 둘러싸고, 내성은 주로 돌로 쌓고 외성 쪽은, 이건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은 흙으로 쌓는 형태로 해가지고 성곽을 만들게 되고, 고려는 외부와의 그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입니다. 거란을 비롯해서 여진족도 쳐들어오고 몽골도 쳐들어오고 이랬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산성도 굉장히 튼튼하게 유지가 돼서, 이거는 송나라 사람 서긍이 쓴 책이죠. 그 당시에 송나라하고 고려는 굉장히 좀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에서는 아예 고려를 쳐가지고서 북쪽으로 진출하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서 보고서처럼 쓴 이 고려 도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송나라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서 그 나라를 무마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그 땅에 들어가면 성곽들이, 이건 지금 북한 산성인데 산성 중심이죠. 산도 험한데 거기에 이렇게 성곽들이 우뚝우뚝해서 쉽사리 업신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산성이 발달하고 또 도성을 지키기 위한 성곽을 이제 3중으로 쌓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곽에 이제 큰 변화가 오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화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규모로 승부를 했었거든요. 10m, 20m 높게 성벽을 쌓아서 성문만 딱 지키고 대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고려말이 되면은 화약 무기, 이 화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화기가 발달하니까 성곽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아무리 높게 쌓아도 이제 대포 쌓아갖고 하면 그거 넘어서 막 들어오니까, 대신 규모가 아니고 요새화 시켜서 그런 화기를 쏘고 또 한편으로는 지키고 할 수 있는 식의 성곽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고려말 이후 조선 초기까지 화기가 많이 개발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신기전 같은 경우입니다. 화살이 있으면 예전엔 그냥 화살 뭐 기껏해 불화살이었지만, 이제는 여기 이렇게 화약을 달고 그것들을 여기다 뭐 50개 100개 이렇게 꼽아 갖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다다다다 일종의 로켓이죠. 이런 식으로 발사되는 이런 상황에서 성곽이 높은 건 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지고 요새화되게 저런 걸 쏘고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제 변화해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대포들, 가장 큰 규격의 이제 대포고 천자총동입니다. 그래서 천자, 지자 이렇게 해서 천자문의 그 순서를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이제 규모의 그런 대포들이 많이 개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주 이거는 성곽에서는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임진왜란 때 조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본격적으로 이제 화약을 사용해서 들고 다니면서 쏘는 그런 이제 무기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임진왜란 중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던 게 이 비격진철레라고 해서 요즘의 일종의 수류탄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화선이 있는데 이걸 길게 이렇게 늘여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을 안에 화약하고 같이 섞어 갖고 요 뚜껑이 있으니까 해갖고 넣어가지고 닫은 다음에 여기 불을 붙여 가지고서 아까 그 대포로 적진으로 쏴서 보내면 한참 있다가 이게 불이 다 타면은 탁 터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왜군들이 무서워했던 이런 것도 개발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임진왜란 때 가장 우리가 그 승전을 거두었던 곳은 육군이 아니고 해군 쪽이었죠. 그거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영웅이 있기도 했지만, 아무리 영웅이 있어도 기반이 없는 데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거북선이라는 건 그렇게 척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맨 앞에 서서 이게 돌격하는 그런 배고, 여기 보면 판옥선이 주력이죠. 요 위에 이렇게 씌운 거가 이제 거북선이 되고, 이 거북선을 만든 거는 아까 우리 화기가 들어와서 막 개발하던 조선 초기에 태종 때 거북선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뭐 임진강에서 직접 시험해 가지고 그 모의 전투도 해보고 이런 기록이 남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해군에서 그 임진왜란 때 유리했던 이유는 이런 조총 같은 들고 다니는 무기는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고 이런 곳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대포는 화차에 실어 갖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데, 조총을 갖고 들어온 왜군한테 그것도 습격을 당한 거거든요.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추수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땐 전쟁을 안 하는 게 불문율이고, 또 추수하고 나서 겨울에 강이 얼어야 그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지을 철에는 원래 전쟁을 안 하는데 임진왜란은 음력 4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급습을 한 거고, 조선은 개국 2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해가. 그러니까 오랜 평화에 방심하고 있을 때죠. 급습을 당한 그것도 있지만, 이런 무기들, 그러니까 이동성 화기 이런데 대처가 없었던 거가 처음에 아주 타격을 받았던 이유죠. 그렇지만 해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이런 구멍들,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화폭구멍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군은 배에다 장착해 놓고 쏘면 됩니다. 조총 갖고 이길 수가 없죠. 그 대포 성능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군이 훨씬 그 유리했던 거죠. 물론 준비했던 이순신 장군의 그 준비와 또 지략과 이런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화기 중심으로 그 무기체계가 바뀌면서 성곽이 변화가 온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 전에 약간 전운이 돌고 이러니까 그 전부터 조선 중기에 읍성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산성하고 평지성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평산성 형태로 동래성이나 뭐 부산성 이렇게 다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청야전술을 하면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발달한 사회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시도해 보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청야전술은 내가 갖고 있던 기반을 모두 포기하는 겁니다. 그 들에 우물에 독을 풀면 적이 물러가고 나서 나도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거고, 전부 불 지르고 들어가면 다시 내려와서 모든 걸 새로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 정도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것들 모두 포기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이런 사회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있는 것 그 자체를 지키는 식으로 해서 평지성에다 이 산성 요소를 넣어서 읍성들을 보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성은 최대한 지키고 주변에다가 진부를 많이 건설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진이죠.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일종의 행정구역처럼 진이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그 대규모 부대 시설, 요충지에다가 저 진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데는 우리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건 고구려 경우지만 여기가 아차산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봉우리 위마다 여기가 아차산성이 있으면 주변에 요충지마다 보루를 놓는 겁니다. 우리 왜 최후의 보루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행정구역처럼 대규모로 이제 군대가 주둔하는 진이 있고 진영이, 그리고 그 주변의 요충지마다 이렇게 보루를 둬서 그 보루를 통해서 평지성을 지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본적인 그
방어 전략을 바꿨던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루 하나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네모반 있고 요게 그 간단하게 보루성 이렇게 쌓아 가지고서 있다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옆에 보루로 해가지고서 산성 쪽으로 알리고 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지나고 다시 호란, 병자호란이나 이런 호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를 이제 느끼게 됐냐 하면 고려하고 다르게 조선은 우리 지난번 봤던 한양성, 한양의 도성이 궁궐을 둘러싼 성하고 도시의 핵심을 둘러싼 도성밖에 없었죠. 그리고 성곽 심리까지 그 주변까지 전부 다 둘러싸는 그 밖에 외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핵심만 돌로 쌓아놓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왜군이 올라와 가지고 서울까지 서울이 함락되고 들어오는 데까지 20일이 안 걸렸습니다. 그냥 쭉 걸어와도 그럴 판인데, 그러니까 이 도성을 수도를 지키는 이 도성 주변 산성 이런 거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산성이나 그 탕춘대성을 또 새로 쌓았고, 그 다음에 남한 산성을 좀 떨어진 곳이지만 이 수도를 지키기 위한 산성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보완하면서 수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북한지죠. 북한산성은 굉장히 북한산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꼬불꼬불 보이는 굉장히 넓은 부분을 쭉 둘러싸 갖고 전부 산성을 이렇게 이제 쌓게 되는, 북한산성을 수축해서 서울 도성하고 연결된 이쪽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 한쪽으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이제 남한산성이죠. 이 남한산성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새로 수축하고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여기 보면 북한산성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도 서울의 도성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 갖고 쌓았던 거가 탕춘대 성입니다.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게 됐던 거죠. 이렇게 그 도성을 수도를 지키기 위한 주변의 산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됐고, 이때 이제 주로 동원해 갖고 이 성곽을 수축하는데 일을 시켰던 사람들이 이 산에 있는 사찰의 승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많이 산성들을 보완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특히 그렇게 보완하고 여러 가지 시설 마련했던 배경 중에는 뭐가 있냐 하면 북벌론이 있었죠. 그래서 그 병자호란 때 그 치욕적인 삼전도에서 이제 항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효종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총부대도 양성하고 또 그 북벌을 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군대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곽들도 많이 보완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뭐 별로 쓸 일이 없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화가 된 상태에서 정조 때 새로운 축성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서양의 축성술이 중국화한 거, 중국식 축성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축성술 더하기 우리나라에 발달된 축성술, 이것들이 총결집이 되면서 한국 성곽의 꽃이라는 화성이 건설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화성은 여기 보면 여기가 서장되고 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갖춘 그런 성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는 이 화성을 새로운 상공업 그 사회로 나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그 수도로 염두에 두고서 건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축성술도 보여지게 되는데,
특히 유명한 게 우리 정약용이 이제 개발했던 거중기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예전엔 사람들이 이렇게 쌓으려면은 보통 공력이 드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기계를 갖고 여기 매달아서 쭉 올리면 쌓을 수가 있으니까 보통 한 10년 예상하다가 2년 정도 기간에 완성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렇게 화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 해갖고, 그런데 저 화성이 정조 때 쌓은 화성은 아닙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저기도 폭격맞고 그래갖고 거의 파괴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모습이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도 돼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죠. 지금 복원을 최근에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뭐냐면 철저한 기록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을 쌓을 때 화성성역 의궤라는 일종의 보고서죠. 화성에 성사한 의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부분 어떻게 쌓았는지, 재료를 어떤 거 썼고, 그 다음에 노동자는 어떤 사람을 썼고, 얼마의 임금을 지불했고, 이런 것까지가 고스란히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 입각해서 그대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성곽 역사를 간단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우리 지금 여기 얘기하는 화성 중심으로 해서 성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성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성벽이 있어야겠죠. 그 성벽 역할을 하는 거가 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띄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자부터 보면, 아까 우리 봤던 청동기 시대 마을에는 목책이 있지만 이게 그렇게 안정적이지, 여기도 막 무너진 모습이 보이거든요.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다시 이렇게 물로 한번 삑 둘러싸 가지고 파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올려버리면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런 걸 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쌓은 성벽,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올림픽 공원에 가면 아까 이쪽이 몽촌토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이 물이 이제 해자가 되는 거고요. 나간읍성 같은 데 가면 여기 성벽이 있는데 요 밖으로 이렇게 있는 요게 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자는 이제 주름 만들 때 한 10m 정도, 쉽게 넘어올 수 없어야 되니까 폭이 상당히 돼야 됩니다. 요 정도인데 성벽이 여기 있으면 그 사이에 또 어느 정도 10m에서 20m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한테 쫓겨서 온 아군이 잠깐 머물러도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물이 여기 바로 해자가 있으면 성벽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해자를 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을 빼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갖고 쉽게 넘어올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해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이 평지에 있어야 주변을 둘러싸 갖고 제 기능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성은 대부분 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성인 경우에는 저 해자를 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해자가 있어야 할 곳, 거의 한 10m 되는 이런 큰 구덩이입니다. 물은 안 채워져 있지만 저기 올 때는 이게 장애물이 되겠죠. 이건 지금 평양성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 없는 해자가 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자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쌓는데, 이제 흙으로 쌓는 거가 초반부에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쌓는 법 중에 제일 기본이 일단 이제 삭토법이 있겠습니다. 삭토법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해서 흙을
없앤 겁니다. 삭제한 거죠. 흙을 깎아내 버리니까 여기 성벽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축법이 있습니다. 판축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성벽이 되는데, 이거를 쌓을 때 여기 보면 줄줄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밖으로 보기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흙을 쌓아 놓은 거 보이지만 잘라 보면 그 단면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이 보입니다. 이거는 요렇게 전부 틀을 집어넣고서 흙을 여러 가지 그 자갈이나 이런 거하고 섞어 갖고 다져 넣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공이 많이 들겠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일일이 눌러서 다져 넣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튼튼한 그런 축조법이 됩니다. 그래서 판축으로 만든 게 아까 우리 봤던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이고, 그래서 2000년이 이제 넘었는데도 그 성곽이 계속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토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평지였는데 흙을 쌓아 올린 거죠. 그럼 여기 성벽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파였으면 저기 들어올 수 있는 걸 막아버려서 보축을 해갖고 이게 성을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그런 성벽을 쌓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이나 벽돌로 쌓는 법은 두 가지로 됩니다. 첫 번째가 내탁인데, 산성이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원래 지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쪽을 쌓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안쪽에 의지해서 의탁해서 그렇게 쌓게 되는 거를 우리가 내탁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양쪽을 같이 이렇게 쌓아 올리면 그걸 우리가 협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경우는 여기 있던 원래 땅에 기대서 한쪽만 쌓아 올리니까 내탁이 되는 거고, 요 경우에는 양쪽을 이렇게 쌓아 올리고 가운데를 채우는 이런 협축이 되는 겁니다. 협축 방법인 경우에는 이 가운데를 모두 돌이나 벽돌로 쌓지는 않습니다. 가운데는 흙이나 이런 걸로 자갈이나 섞어서 채워 놓고 양쪽만 돌이나 벽돌로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협축법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주로 산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흙이 있고, 요 밑에 이제 지형에 여러 거 부족한 점 이런 거를 전부 채워 가지고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내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쌓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성벽만 쌓으면 그만이었으나,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 하고 끝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싸울 때 이 위에서 지금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쌓아놓은 요렇게 생긴 담, 이거를 우리가 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장은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돼 있다가 안에 있는 사람 가려주는 역할을 하다가 화기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시설을 갖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대개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틈이 있는 타구가 있었습니다. 초반부에는 이거는 뭐 하는 데냐 하면 활을 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활을 밖으로 쏠 수 있는, 그리고 가끔은 무슨 뭐 뜨거운 물이라든지 기름 같은 걸 쏟아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타구가 있었던 거고, 이제 화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총을 쏠 수 있는 총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장 위에 원총안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근총안이 있습니다. 총을 쏠 때 원총안은 멀리 쏘는 겁니다. 이렇게 뚫려 있고 위쪽에 있고, 반면에 이쪽 근총안은 바로 밑에 있는 적을 쏘기 위해서 각도가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총구멍이 되겠죠. 총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안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거는 이 성벽을 누군가가 기어오르겠죠. 기어오를 때 여기 보듯이 이거와 연결된 속에 위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거기서 뜨거운 물이나 뭐 기름이나 이런 거를 쏟아 부으면 이쪽을 타고 쭉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저기 기어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이런 시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성벽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성벽 위에서도 이동이 가능하겠죠. 여기가 이렇게 성벽을 쌓아 놓은 거니까 그 위에 난 이 길을 우리가 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장이 있고 이쪽에 여장이 있는 그 경우에 가운데 길을 우리가 용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성벽 위가 아니고 성 안에서 그냥 이렇게 내탁해서 다니는 거는 용도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길이라고 얘기하고, 양쪽으로 여장이 있는 요 길을 우리가 용도라고 해서 이 사이로 이제 물건도 나르고 성 안에서 이동도 하고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에 있는 치가 있습니다. 치는 성벽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도 이렇게 오다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를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에서 튀어나온 부분들은 다 치니까 그 치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자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현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아까 우리 봤던 총안 같은 것들이 그 치에 이렇게 시설들이 있어서 안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런 데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사각지대가 생겨서 밖에 적이 온 걸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럴 때 요 안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내다보고 또 공격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요렇게 네모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는 이제 치들이 성벽 위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벽에 꼭 있어야 하는 게 수구입니다. 성벽에 물이 차면 배수가 안 되면 그 성벽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물구멍, 물을 빼는 구멍이 필요한데, 협축인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뚫을 수도 있고, 내탁인 경우에는 중간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위에 성루 옆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위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쪽에 있든지 이제 물을 빼는 구멍, 이게 되는데, 그 물 빼는 구멍들은 성벽에 보면 이렇게 예쁘게 장식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는 그 밑에 이렇게 물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물을 빼는 그런 시설들이 있게 됩니다. 수구가 있어야 하죠. 그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성곽에서 구조였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성문이겠죠. 그래서 이 성문의 형태는 우리가 보통 이거는 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객거식이 일단 있는데, 객거식은 성벽이 아예 뚫린 겁니다. 그 사이에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객거식이 되는 거고, 성벽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판판하게 네모 모양으로 뚫려 있으면 이걸 우리가 평거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처럼 이렇게 사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걸 치워버리면 성 안팎이 완전히 이렇게 두절되는, 연결이 끊기는 걸 현문식이라고, 문이 매달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가장 발달한 형식은 홍해식입니다. 홍해식은 요렇게 아치형인데, 이 아치를, 무지개를 홍해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래서 가장 발달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그런 성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의 성문이 있는데, 안쪽에서 보면
요렇게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문은 예전에 주로 원재료가 뭐냐 하면 나무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성문을 만들어 놓으면 이 성문이 이제 불화살을 맞든지 뭐 이러면, 아니면 이제 아까 충차 같은 걸로 꽝꽝꽝 치거나 하면 굉장히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공을 막기 위해서 여기 지금 막 뚫려 있는 것처럼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요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쇠를 얇게 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이렇게 징으로 박은 거죠. 못으로 해서 이 안을 전체로 감싼 겁니다. 감싸서 올해는 뭐 아니라도 불화살 같은 거 웬만큼 맞아도 지킬 수 있도록, 좀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철엽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발라놓기도 했죠.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문으로 딱 알려진 사람이 다니는 곳이었고, 성 안에 있는 이제 물을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하는 수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래서 서울 도성 같은 경우에는 홍지문 쪽에 이렇게, 여기 지금 3개만 보이는데 이쪽에 2개가 더 있어서 오간 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수문이 있고, 위로 이렇게 보면 여장이 이렇게 있어서 이 위로는 사람들이 건너 다닐 수 있고, 이런 형식의 이제 수문이 있고, 이건 수원 하성에는 5간이 아니고 7간짜리로 된 7간 수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이 있어서 산성 같은 경우에도 수문은 필수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르는 사람이 다니고 물은 빠져나가고. 근데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땐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왜냐하면 적군이 글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수문이 있으면. 그래서 수원 하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물은 일로 이제 나갈 수가 있지만 사람은 못 들어오게 이렇게 시설을 해 놓은 그런 남수문의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문이 있습니다. 앞문은 말뜻 그대로 캄캄한 문, 비밀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남한산성에 있는 앞문인데, 남한산성을 가본 사람은 알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앞문을 이렇게 뭐로 가려 놓으면 이 지역 사정을 딱 알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여기 문이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비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하성의 서안문인데, 멀리서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선상에 보여서 요렇게 들어가는 요 문은 잘 이제 발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그럴 위험성이 좀 있는 이런 앞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요걸 비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사람이 매복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그런 녀석이 있으면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문은 이 성이 이렇게 포위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몰래 뭐 연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문에 옹성이 있습니다. 옹은 항아리라는 뜻인데, 항아리 반으로 쪼개놓은 것 같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문이 아무래도 취약한 곳이다 보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쌓아놓은 성이 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옹성은 일루문이 이렇게 성문이 뚫려 있으면 대개 이렇게 옆쪽으로 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공격을 피할 수도 있고, 이 위쪽에서 적을 다시 공격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흥인지문이죠. 동대문. 그 경우엔 앞에 옹성이 이렇게 있어서 입구가 여기 있으면 이건 이쪽으로 뚫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 그 주변에 있는 게 적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옹성이 있다고 해도 이 지역은 다시 또 취약하죠. 거길 지키기 위해서 있는 시설을 우리가 적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현안이라는 그런 뭐 시설도 돼 있고 해서, 이 적대는 위에서 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통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로가 있어서 성문하고 이 연계선 상에서 이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화성에만 지금 남아 있는 게 오성지라는 게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산성이나 이렇게 전쟁용 군사용만이 아니고 새로운 수도로 그 정조가 염두에 뒀기 때문에 아까 같은 옹성을 여기 입구가 있는데 이쪽으로 뚫으면 오히려 그 출입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문하고 이 문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듯이 이렇게 문이 이게 방어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 앞부분 취약할 수 있는 이쪽 앞부분에 옹성의 문을 정면으로 내놓고 위에 보면 이런 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 시설을 우리가 오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성지라고 해서 구멍이 3개 있는데 그 뒤는 커다란 목욕탕처럼 큰 통이 있습니다. 물통이. 그래서 여기가 아까 우리 철엽을 발라놨다고 하더라도 이 정면에 있으니까 화공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서 이게 위태할 경우에는 불이 붙으면 여기서 있던 물을 이 구멍 5개를 통해서 갑자기 확 이때 물을 쏟아 부어서 그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오성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루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 이렇게 누각 형태로 해갖고 집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루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는 평상시에는 이 문으로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 뭐 지키기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여기서 시간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여기서 이제 이쪽 방면을 지키는 뭐 동문이면 동문을 지키는 사령관이 지휘하는 지휘소 역할도 하게 되는 곳이 성루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불탔지만 숭례문 같은 경우에 위쪽에 이렇게 2층에 여장이 있어 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방어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1층에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장을 둬서 지휘소처럼 기본적인 그 방어 시설을 마련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벽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성벽, 그 다음에 성문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대가 있고 되게 그 옆에 노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주로 이제 수원 화성 갖고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화성 성역 의계에 들어있는 화성 전체의 그림입니다. 화성 전도인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조금 색깔 칠해 놓고 글씨를 좀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은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한양으로 갈 수 있게 북쪽으로 한양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북문이지만 장안문이 중요한 경우고 여기 이제 역도 있고 해갖고 교통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 화성은 남향이 아니고 동향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쪽이 이쪽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높고 동쪽을 이렇게 보는 식으로 동향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이 화성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 전체를 총사령관이 지휘할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곽에 따라서 그 성곽의 특징에 따라서 조그만 성곽은 장대가 총사령관이 지휘하는 이 대니까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성곽이 큰 경우에는 그게 아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그 장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데 있는 서장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쪽에 있는 동장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좀 다릅니다.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저 서장대는 이렇게 보면 알듯이 밑에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제일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사시에 그 전체 전황을 전부 찾아보면서 총사령관이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지휘소 기능을 하게 되겠죠. 반면에 아까 낮은 쪽에 있었던 동장대 같은 경우는 서장대보다 굉장히 넓게
이렇게 돼 있고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열을 한다든지 뭐 활쏘기를 한다든지 말을 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평상시에 주로 총사령관이 전체를 지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동장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대가 있고 대개 장대 옆쪽으로, 이게 서장대면 서장대 뒤에 이렇게 있는 이 시설을 우리가 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별게 없고 이렇게 대가 그냥 하나 있습니다. 받침이 하나 이렇게 됐는데, 저 받침은 우리가 왜 노대라고 하냐면 노가 한자인데 이 쇠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활은 굉장히 뛰어난 각공을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쏠라면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이렇게 습기에 좀 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들이지 않고 또 옆에 공간이 넓지 않아도 잡아 당기거나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게 쏠 수 있는 걸로 이제 개발이 된 게 쇠뇌죠. 그래서 이 쇠뇌는 아주 옛날부터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했었는데 요때 이제 다양하게 개량돼서, 이거는 우리 권총처럼 여기 방아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면 힘이 약한 사람이라도 활을 쏠 수 있게 하는 거고, 요 개인용이죠. 그리고 성각 같은 경우에 저 노대에는 이렇게 장착하는,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성문에 장착한 모습으로 연속극에 나오는 건데, 요거처럼 여러 발을 쏠 수도 있고 사거리가 굉장히 길게 갑니다. 뭐 10m, 20m 뭐 이상 막 멀리 10리까지도 하면 날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총사령관이 지휘하는데 뒤에서 높직한 노대에서 이런 세뇌를 가지고서 지휘관 명령에 따라서 저 성 밖의 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깃발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노대가 대개 장대 옆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기가 들어오고 나서 만든 곳에는 포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해미읍성인데, 여기는 이렇게 성벽이 그냥 있으면 치 위에 그냥 이렇게 누각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보면은 그냥 전쟁을 하는 이런 시설이죠. 그러나 화기가 들어오고 나면 대개 포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 포는 대포할 때 공격용으로 대포를 시설해 놓는 포루가 있고, 이게 점포할 때 포자죠. 그래서 건물을 둬서 이거는 주로 군사들이 시구하는 네모반 비슷한 그런 기능으로 쓸 수 있는 포루가 이제 한자로는 다르게 쓰여지는 포루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지금 한자로 포루들, 대포 쏘는 포루하고 건물 중심의 포루하고 이렇게 다르게 구분해 가지고서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루와 이 포루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처럼 이거는 이 포루겠죠. 그러니까 여기 대포구멍이 대포도 구경이 다르기 때문에 총 쏠 수 있고 대포 쏠 수 있고 이런 여러 그걸 해서 3층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만들어진 포루들이 있고, 요 경우에는 밑에 뭐 현안이나 이렇게 기본적인 여장이나 총안이나 이런 시설은 있지만 위에 있는 요 건물에서 군사들이 쉬기도 하고 정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이는 요 포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른 포루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심돈이라는 시설이 화성에는 있습니다. 원래 돈이라는 거는 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듯이 성 밖에, 이렇게 성이 있으면 주변에 이런 요충지 사방이 트인 자리에다 이렇게 높게 세워 가지고 거기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정찰 막 하다가 그러다가 성 안으로 알려주고, 이런 물론 기본적으로 수비하고 공격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게 돈입니다.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는 그게 성 안으로 들어와서
공심돈이라는 시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말 뜻대로 마음을 비운 돈이다. 그래서 속은 비어 있습니다. 속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주변이 전부 트여 있는 공간에 이렇게 돈이 있는 거죠. 요 성격을 그대로 살린 겁니다. 속은 비어 있고, 아니면 여기도 주변이 온통 이렇게 다 비어 있는, 사방이 보이는 곳에 사면이 보이도록. 아까 우리 치가 있어도 치는 3면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면이 보이면서 훨씬 높게 돼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이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층으로 돼 있어서 각 구멍에 따라서 뭐 총 쏘고 대포 쏘고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위에선 지휘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로 공심돈, 속은 비어있는 이런 돈이 있게 되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 공심돈을 보면 위치를 잘 보면 우리가 기능을 알 수가 있는데, 화성에 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서 남북, 그런데 남쪽 북쪽은 상대적으로 여기 평지입니다. 평지니까 옆에다 이렇게 적대 같은 거 두고 앞에 옹성도 제대로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데, 이 동쪽하고 서쪽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산지 비슷하고 옆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옹성도 완벽하지 않은 형태의 옹성 정도고, 옆에다 적대나 이런 걸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서문, 화서문 옆쪽으로 공심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공심돈이 여기 있는 거는 동쪽 문인 창룡문 옆쪽으로 그걸 취약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심돈은 사방을 보면서 이제 관찰도 하고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다용도로 사용되는 돈이 되겠죠. 그리고 돈에 또 하나 있는 돈이 이제 봉돈입니다. 돈은 사방에 이렇게 다 보이는 돈이라고 했고, 봉이니까 봉화를 이제 우리 높게 해놓은 거가 봉돈 시설이 됩니다. 이게 화성에 있는 봉돈은 여기 전국에 5군데에서 오는 그 봉화불의 종착지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서울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봉화 오는 남산 위에 있었던 봉수대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육상으로 말 타고 오고 이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국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일단은 무슨 일이 났다는 거는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봉수제를 시행을 했던 건데, 여기 보면 지금 산 위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이는 그 산 위마다 이런 식의 봉수대를 마련을 해놓고 이 연락이 쭉 이거를 연결돼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정해놓고 아무 일 없을 때, 뭐 일단 저기 쳐들어왔을 때, 저기 국경을 넘어왔을 때, 아니면 적하고 싸우기 시작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연락을 전국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여기 서울로 오겠죠. 그러니까 남산에 여기 경복궁에서 마주 보이는 이쪽 남산 위에 봉수대가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 육조거리나 궁궐에서 보면서 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여기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왕이 여기 행궁에 와 있을 때 그 행궁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 이쪽으로 이렇게 관청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 봉돈을 배치해 놓고 상황을 판단하게, 물론 지휘하는 서장대에서도 바라다 보이는 곳이겠죠. 그런 곳에 봉돈 시설이 마련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로가 있습니다. 각은 모서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서남강로, 여기 서북강로, 그 다음에 여기 동북강로, 여기 동남강로처럼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서리에 있으니까 사방이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사방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여기 이렇게 시설이 돼 있으면 보면서 사방을 관찰하면서 그 비상시에는 여기서 여러 가지 잠깐 나가서 정찰도 할 수 있고,
이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누각을 세우는 게 강루인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툭 삐져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옹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강루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모서리에 있으면서 사방을 다 보면서 비상시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한편으로는 평상시에는 전쟁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곳이 강루인데 굉장히 아름답겠죠. 주변이 다 보이고 이런 곳이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풍류도 즐기고 휴식도 취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곽 안에는 내부 시설들이 있죠. 그건 그 성곽이 어떤 성곽이냐에 따라서 뭐 전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 이야기 할 때도 서울 성 안에 어떤 게 있는 게 봤었고, 읍성 안에도 어떤 시설이 있는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수원 하성 같은 경우는 이게 임금이 새로운 수도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여기 궁궐이 이렇게 하성 행궁이 있죠. 그래서 궁궐이 있고 서울에 청계천이 있듯이 수원천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사방에 뭐 여러 가지 관청이라든지 여기 수원천 주변으로 서울에 저기 시전처럼 이렇게 상가들도 형성이 돼 있고, 그 모든 시설들 뭐 거주하고 하는 시설들을 다 마련해 놓은 이런 도시 시설을 둔 곳도 있고, 이제 산성 같은 경우엔 비상시에 피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수도를 지키기 위한 산성, 이건 남한산성인데, 이런 경우에는 비록 산성이라도 임금이 피해서 거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행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하시설도 기본적으로 있게 되는 거고, 가운데 종로도 이렇게 있으면서 길도 이 안에 이렇게 문을 연결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연변관도 있어서 군사 훈련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물 확보하기 위한 그 이제 저수 시설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창고들도 이것저것 넣어둬야 되니까 창고들도 여러 군데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안을 짓고 관리하던 사람들은 주로 승려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시설, 사당 비슷한 이런 것들도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 안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아까 우리 봤던 군사적인 시설 말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마련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한산성의 이제 행궁입니다. 그래서 그 행궁은 남한산성뿐만 아니고 북한산성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사진으로만 남아 있고 지금은 다 파괴돼서 뭐 저 6.25도 있었고 또 홍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돼 있는데 규모는 작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체할 수 있는 앞부분이 있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의 이제 처소가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작은 궁궐로서 행궁이 이 안에 있고, 나머지는 아까 봤듯이 여러 가지 시설들로 이제 전부 꾸며져 있었던 겁니다. 이건 주로 도성을 지키는 산성의 경우입니다. 요것은 참고 문헌입니다.